자, 오늘은 그 남북한의 역사학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7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7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한의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학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근현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근현대 이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역사학에 대해서 남한의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학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바로 해방 직후에 일제의 식민 지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령하고 보니까 이 한국을 다스리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 왜 저렇게 이제 통치하기 힘든가를 분석해 봤더니 바로 그 역사관에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저 역사관을 뿌리 뽑고 다른 그 자기네 역사관,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관인 황국사관, 이걸 갖다 총독부사관이라고도 하고 식민사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황국사관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한국을 영원히 통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식민사관을 그 주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일본은 그 한국 강점 직후부터 그 조선 총독부 산하의 중추원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가 조선 반도사라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흔히 우리 역사는 우리는 지금 한반도란 용어가 상당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그 누구도 이제 반도란 용어를 쓴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란 용어 자체가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의 무대를 대륙에서 해양을 자르고 이제 반도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도사로 우리 역사를 축소시켜서 이제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그 이성계가 세운 그런 조선이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우리 한국사 전체를 갖다가 반도사로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반도의 북쪽에는 한사군이라는 그 고대 한나라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일본부라는 고대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일본인들이 만든 우리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우리 전체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인데요. 그 단군은 가짜로 몰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군을 가짜다, 신화다 이렇게 몰기 시작하고 결론은 그 너희는 원래 식민지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식민지로 시작한 그런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제 그런 논리적 귀결에 가닿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 역사관을 전파하는데 사활을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1940년대 무렵 가면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자기네가 이 전쟁에 지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한 푼도 안 깎았습니다. 이 일본인들이 이 조선사 편수의 예산을 왜 한 푼도 안 깎았나? 이건 자기는 전쟁에 지지만 전쟁에 패하더라도 이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계속 일본 식민사관, 황국사관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다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역사의 한국사를 왜곡하는데 그만큼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제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학이 아주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근데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 시기가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보통 이제 해방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해방 공간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이제 역사학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을 뭐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민족주의 역사학은 주로 그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역사학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백암 박은수 선생,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일종의 의원 내각제인 그 국무령제로 그 정치체제를 바꾸는데 그때 초대 국무령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 그리고 뭐 단재신초 선생은 뭐 다 아는 바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역사관을 계승한 것이 민족주의 역사관인데, 뭐 이분 이전에도 뭐 무원 김교헌 선생이라든지 하는 이제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역사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학에서 우리가 일본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일제 뭐 35년 이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논리가 바로 그 역사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유물사관, 그러니까 그 막스와 엥겔스가 이제 주장했던 역사발전 5단계서를 추종하는 그 유물사관을 지지하는 역사학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그 사회경제사적인 책을 많이 써가지고 사회경제사학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주의 역사학과 유물사관, 사회경제사학 요 두 분들은 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이제 식민사학계라고 볼 수 있죠. 이 식민사학계는 바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회에서 일본인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일본의 황국사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사관, 요즘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그 역사관을 그 일본인들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조선사편소회에 근무하면서 우리의 역사학을 일본의 이제 황국사관에 맞춰서 그 왜곡한 이제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민족주의 역사학, 그다음에 그 사회경제사학, 유물사관, 그리고 일제식민사학 요 세 그룹 정도가 해방 공간에 한국의 이제 역사학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그 미군정기와 그다음에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납북되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국내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수의 제한한 분들이 이제 이쪽 역사학을 계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 가장 이제 일제 그 점령에 맞서 싸워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민족주의 역사학계를 계승하는 대학의 사학과가 하나도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 사회경제사학, 이제 막스 엥겔스의 역사발전 5단계서를 신봉하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사학자들이 있는데, 그 남북 분단되고 난 후에 우리는 이제 남한은 경제 발전을 체제 경쟁의 아주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 다음에 북한은 처음부터 그 분단 직후부터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북한에서는 남한에 이제 파견원을 내려 보내가지고 이제 주요한 학자들에게 이제 월북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 이제 새로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하고 그 국어학자들을 모아서 이제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온 파견원이 남한의 주요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그 북한으로 올라와서 그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우리 역사학을 다시 이제 재건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백남훈이라든지 전석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시영이라든지 뭐 김석형이라든지 이러한 주요한 그 역사학자들이 대거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월북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1947년도에 이제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북한의 역사학은 1947년경에 그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역사의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화 사대주의 사관이고 또 하나는 일제 식민사관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학을 만드는 것을
주요한 그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그 벽초 홍명희 선생, 그 임꺽정전을 쓴 벽초 홍명희 선생 아들인 그 홍기문 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49년도에 이미 이제 조선역사 편찬위원회에 쓴 이 조선의 뭐 고고학에 대한 일제식민사학에 관련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뭘 주장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우리 역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본이 만든 역사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뭐 하나는 그 한사군이 그 북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야가 바로 임나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백제가 야마도 외에 뭐 속국이라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홍기문이 정리한 것을 보면은 1949년도에 정리해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북한의 역사학이 이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새로 역사학을 하려고 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그 인위적으로 도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유물학자들은 월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남한에 남게 된 거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소회에 근무하던 식민사학자들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이병도나 신석호나 이제 이러한 조선사 편소회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요 대학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조선사 편소회의 자료를 가지고 국사관을 만드는데, 그것이 오늘날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제 전신이 됩니다. 이분들은 불행히도 조선총독부 역사학이 맞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해방 이후에도 이제 조선총독부 역사학을 소위 하나뿐인 정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광복된 나라에서 총독부 역사관, 식민사관이 계속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이 식민사학을 갖다가 실정사학으로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조선총독부 역사학하고 다른 역사학은 전부 다 이단으로 내몰아서 학교에서 추방하고, 그러니까 추방하는 방식이 일단 총독부 역사학을 비판하면 학위로 안 주죠. 그리고 그 교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만드는데, 이 뿌리가 워낙 깊고 넓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뭐 여러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이제 뭐 그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좌우로 나눈다든지 보수 진보로 나눈다든지 여러 성향으로 나누는데, 이 분야에서만 보수 진보도 없고 뭐 좌우도 없고 오직 총독부 역사관이 이제 하나뿐인 정설로 그 행세해온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체계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제 그 분절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은 역사관이라고 하는 그 관자가 불관자가 붙을 수 있는 것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하나의 역사관으로 봐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만 유독 고대사 따로, 뭐 고려사 따로, 그 조선사 따로, 근현대사 따로 이러면서 마치 이제 근현대사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조선사로 들어가면은 그 나라 팔아먹은 당파 노론, 그 이완용이 당수로 있는 노론의 관점으로 조선사를 보고, 그다음에 고대사로 가면 총독부의 관점으로 이 고대사를 바라보는 이런 이제 분절적인 역사관을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그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그 경제적인 성장, 산업화와 그다음에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이런 성취의 역사인데, 그래서 몸은 상당히 커졌는데 정신세계, 머리는 아직까지 그 남의 말을 배우는 남을 따라서 말을 배우는 그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도 바로 일본의 말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이 아주 그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그 발전한 사회에 걸맞는 정신세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일제식민사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영혼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이 총독부 역사관을 제거하고 그 한 세기 전 우리 독립운동하던 그 순국 채널도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주창했던 그런 이제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니 때가 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늦었다라고 말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